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동유럽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헝가리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동유럽을 다니다 보면은 제일 참 반갑고 이렇게 절친하게 느껴지는 것이 헝가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이족에서 나왔고 언어도 우리처럼 이 교차어를 사용하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참 아주 헝가리 참 반갑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그 대우에 계셨던 김우정 회장님, 그분도 이 헝가리에 그 대우 지사를 지으시고 공장을 크게 지으셨죠. 그래서 칭기스칸의 그런 실크로드 유적의 마지막 것이 폴란드, 헝가리 이쪽 기점으로 이렇게 실크로드 선상에 이렇게 대우를 발전시키는 그 당시 칭기스칸 그런 운동을 펼치신 분인데, 헝가리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헝가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훈족, 또 흉노족이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분들이기 때문에 이 몽골이며 이런 기마 민족의 문화, 또 이렇게 병거의 문화, 이것이 이집트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통치했던 그런 이제 기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 이 훈족 아니면 흉노족이라고 하는 기마민족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그 출애굽할 때도 이제 바로가 병거를 타고 또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이동을 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문화가 다 이 흉노족, 이 훈족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로마 시대 때도 이 흉노족들이 있어서 반달족하고 이렇게 서로 문화를 교환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해서 참 이렇게 많이 번창했던 것인데, 동유럽에 가면 오늘날 헝가리가 바로 훈족 거기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벽 가까운 것인데, 이 나라가 1989년까지 공산국가로 있다가 89년 10월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가 되는 부다페스트에 다뉴브 강이 아름답게 있어서 우리 낮과 밤의 야경, 이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나토에도 가입이 돼서 바르샤바 조약 가입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헝가리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경 모습들, 왕궁의 모습들 이런 것을 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랄족의 후예인 훈족, 헝가리인 언어를 교착어를 쓰고 있고 동이족의 후예입니다. 이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민족은 우랄족의 후예인 헝가리인이 거의 대부분이고, 언어도 슬라브 군이나 아니면 게르만 어군, 로망스 어군이 아닌 우랄 알타이어 언어인 헝가리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집시라고 부르는 로마인이 5.3%에 해당되는, 집시는 우리 중동 지방에서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베두인은 주로 천막 생활하고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생활을 유지했던 분이라면은 집시는 떠돌이 이렇게 유랑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춤과 음악의 문화를 그 발칸반도 중심으로 또 많은 그 이태리나 그리스 여기서 이제 퍼뜨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약 5.3%가 헝가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족으로는 독일, 루마니아, 튀르기예 슬라브 계통에 있는 슬로바키안, 그리고 세르비언 이런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도 있습니다. 또 거기는 많은 중국 화교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그 주변은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졌고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19세기 이래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현재 인구가 84.4%가 헝가리 언어를 상고하고 있는 헝가리인입니다. 이거를 마사르인이라고도 합니다. 헝가리 공화국의 국민의 92%가 헝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살의 인명은 정식으로 표기하는 경우 성의 이름 앞에 놓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동이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퍽 가깝고요. 헝가리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건너간 사람들의 후예가 오늘날 핀란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헝가리, 핀란드, 또 튀르키예, 오늘날 터키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 하고 아주 형제 자매 같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친근한 분들입니다. 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여기에 가보면 영문 광장의 모습인데 이 마라르족이 헝가리 왕국을 세울 때에 헝가리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의 동상을 새겨 기념하는 곳입니다. 1896년에 헝가리가 수립이 되고 1000년을 맞아 세워진 이 광장이라고 합니다. 아르파드를 비롯한 초기 부족장 7명의 기마상도 서 있습니다. 기마상 가운데 두고 뒤편 양편에 보면 초대 국왕이었던 이슈트반 1세부터 독립운동가였던 코슈트 르요시까지 이렇게 헝가리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 14명의 동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 광장, 수도 중심에 있습니다. 자, 우리 헝가리 사람 만나면 참 우리가 이 정이 막 가는 게 헝가리는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랄 알타이어족입니다. 옛날 한때는 우리와 같은 몽골리언들의 훈족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음식 문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튀르키예, 핀란드, 헝가리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형제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너갔던 핀란드 사람, 여기 인구가 550만이지만 이들이 핀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랄 알타이어족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 지금 핀란드 남부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은어학적으로 보면은 마사르인 우리 여기 헝가리에 있었던 이분들이 핀족 형성을 하고 핀란드도 우리와 아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핀란드거든요. 자, 훈족이 세운 나라들을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은 이게 아탈리 제국이 있고 서로마 제국이 있고 동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전성 시대 때도 여기에 상당한 중요 부분을 이 훈족이 세운 아틸라 여기서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는 4세기, 5세기 때에 훈족, 우리가 흉노족이라고 하는 이 훈족이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전 유럽을 정복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동서독 지역인 동코트나 서코트 지역은 물론이고 서로마, 동로마를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중동 쪽으로 이 페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까지 점령해서 유럽 역사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거느들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훈족의 왕인 아틸라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틸라를 징기스칸, 알렉산더와 함께 세계 3대 정복 군주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징기스칸이나 아탈라 같은 이 훈족의 후예들인 이것이 다 몽골리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하고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그 계통이 이 로마에 가서도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분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에서도 한때 또 이렇게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간 다스린 때인데 이집트의 역사가는 요 시기에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거 다스린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이게 정확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나 흉노종 이런 분들이 같은 그 계통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족을 그 옛날 중국인들이 경비라에 불렀던 이름인 흉노족을 말합니다. 만리장성 밖의 중앙아시아와 몽골 초원, 만주 등지에 주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청고 마비의 계절이 되면 가을철이 되면 살찐 말들을 타고 만리장성 안에 중원 땅을 자주 침략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낙양을 점령하기도 하고 진시황 이전부터 중국인들을
들은 이들을 흉악한 노예라는 식으로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이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흉노족들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시황은 진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음으로써 다시 중원이 혼란에 빠지고 여러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은 한고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유방은 이 계속 북쪽 변방을 괴롭히는 흉노를 치기 위해서 30만 대군을 일으켜 흉노를 치러 갔지만 흉노는 패하는 척 유인 전술을 써서 적을 백등산까지 깊숙이 유인하고 40만 대군으로 포위를 하니 거의 항복에 가까운 조건으로 화친 조약을 맺고 많은 공물을 바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흉노족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족의 이게 훈 플러스 가리, 이것이 오늘날 헝가리가 됩니다. 이것은 뭔가니 훈족으로부터 나는 가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 한나라 초기 때만 해도 흉노는 이 한을 제압하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한무제는 서역에 날쌘 말들을 수입하여 조련하고 30만 대군을 일으켜 흉노를 칩니다. 이 전투에서 흉노는 분열이 됐고 남흉노는 한나라에 항복을 하고 북흉노는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서진하여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토착 종족들은 잦은 마찰로 다시 서진하여 땅이 비옥한 판노니아 지방에 자리를 잡고 또 훈족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이 지금의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 이런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AD 375년경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훈족들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엽까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랄 산맥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넘어 중부와 서유럽 그리고 남쪽으로는 페르시아와 접경을 이룰 만큼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로 발전합니다. 헝가리, 이것이 훈가리, 즉 훈족의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헝가리의 국명까지 정해진 이유입니다. 이 훈족은 375년 서쪽으로 이동하여 로마 제국을 압박하고 동코트와 서코트를 압박하여 서코트인들이 로마로 이동해 갔는데 그게 유명한 게르만의 대이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노니아는 훈족이 이 지역을 점령하여 뿌리를 내리기 이전까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주요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달족 그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 코트라는 이런 족을 이제 형성했던 것이고 그 위에는 게르만 우리 그 독일을 이제 게르만에 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이태리 그쪽에서는 라틴계가 있어서 세 세력이 주로 이제 전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한 세력이 훈족이 들어온 이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는 과연 세계 그때 강국들 모여서 했는데 거기서도 훈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훈족의 대왕이 되는 아틸라 대왕. 이분은 전 유럽을 정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흉노족은 그 당시 이제 그분의 징기스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틸라 대왕이었죠. 로마 시대입니다. 세계 3대 정복 군주라고 불릴 만큼 유럽에서는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이름이 자자해서 문학이나 음악의 소재에 보면은 아틸라 이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훈족, 몽골린, 기마민족, 병거문화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관련된 것인데 이게 서양에 있었던 기마민족, 병거문화를 훈족이 다 이렇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말을 잘 다뤘습니다. 특히 뿔을 만들어서 각궁으로 사용했고 활의 그 사거리가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활의 사거리보다 훨씬 길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말을 탈 때에 말 등에 거적 하나를 씌워 타고 칼과 창을 휘두르기 때문에
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손으로 말고삐를 잔뜩 움켜쥐어야 했지만 그러나 칼과 창을 휘둘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훈족들은 말 안장을 말등에 딱 고정해 놓고 말을 달고 달리면서 두 팔을 이용하여 활과 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유럽 여러 나라의 기병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런 기술들을 그 당시 이 많은 나라에서 활용을 했고 특히 이집트에서 많은 이런 기술들이 해서 전쟁에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한나라 초 이전에 중국도 그렇고 유럽 여러 종족들도 훈족의 기병들을 당해내지 못했고 그들은 또 이런 기술을 배워서 전쟁에 활용했다고 그럽니다. 당시 고구려의 무용총이라든지 또 사냥하는 이런 방법들을 보면은 훈족이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이족하고 같이 다 공유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마술과 궁술은 몽골족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 만주족이 이렇게 정말 팔기군에도 그랬습니다. 이 만주족 혹은 여진족이라 하는 이 만주족은 명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지배하여 청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나라 중국의 마지막 이제 왕조 고대 왕조였죠. 이 청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그 당시 원나라 그 시절이었으니까 훈족이 이렇게 서진한 내용들을 이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북흉노가 오손, 여기 감거, 또 훈족이 이렇게 로마 제국까지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소로마 제국을 움직였고 이런 흉노족의 서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서 적들이 항복을 하면 노예로 잡아가지거나 괴롭히지 않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어 스스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홍을 바친다든가 충성을 약속하면 다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식의 유화책을 썼기 때문에 속창민들은 굳이 훈족에게 크게 적대적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야만적인 대접을 했던 동서 로마 제국에 대하여 더 적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훈족의 이런 정책이 이전에 이들보다도 한 600년 전에 있었던 알렉산더 그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렉산더는 그가 자기 선생님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헬레니즘을 배워가지고 이 헬레니즘이 너무 좋아서 각 나라에게 문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가 세계 정복을 했다지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그 피압방민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을 바치게 한다거나 못 살게 굴지 않고 헬레니즘을 전파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거를 믿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헬레니즘을 전파했던 알렉산더의 수법이 훈족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그 수법은 비슷하게 훈족들도 이렇게 유화 정책으로 피정모기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신라에 나오는 김씨, 이것이 이제 흉노의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훈족은 금을 좋아해서 동로마, 서로마를 침입하고 화친을 맺을 때에 1년에 금 얼마씩 조공하도록 했죠. 훈족이 금을 좋아해서 그런지 한나라에 투항했던 남흉노의 왕자 김일제의 성도 또 흉노족의 금인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김이라는 금 이것을 성을 사사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김알지나 김수로의 서로에도 보면은 금괴와 짝을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에덴 동산의 동쪽에 보면은 비손강과 이 기온강이 있었는데 이 비손강에는 하유에라는 금지방을 이렇게 다녔다 하는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기록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흉노의 무덤이나 신라 고분에 보면은 금관 등 그 당시 금 공예품들이 많이 출토되는 것도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의 신문왕 비문에는 신라 왕족인 김씨가 흉노의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때는 신라인들이 당나라에서 벼슬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김공양의 딸 묘에서 출소되는 대당고 김씨 부인 노명에도 이런 기록이 나온 것을 볼 보아 이 신라의 김씨 왕족들은 자신들이 김일제 후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KBS 역사 슈퍼스에도 이미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도 있지만 역사의 정서는 아니라는 주장도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라의 역대 김씨 왕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김일제라는 것은 이렇게 설득이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흉노적과 이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김수로, 김알지 시절들이 모두 금교에서 나온 것, 금과 이렇게 관계되는 것이 흉노적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헝가리의 그 부다 왕국 13세기 후반 벨러 4세기에서 처음 세워졌으나 몽골 침입으로 파괴되고 다시 이제 이 오스틴 듀로크의 역사로 이 격변기마다 훼손이 되다가 1904년에 개축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역사만큼 부침이 많았던 건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헝가리가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지만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건대에 이는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직접 관계는 아니고요. 전 유럽을 지배했던 훈족과 우리 조상을 결부시켜 우리의 역사적인 위상을 보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나 언어적으로는 아주 근접합니다. 우랄 알타이 계통의 언어에서 이 헝가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은 그 이상하게 친거미가 있어요. 우리 몽골 사람 만나면 그런 걸 느끼듯이. 그래서 헝가리 민요도 보면 내 몽골의 음악과 비슷합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음악, 또 악기와 생활용품, 언어도 비슷합니다. 중동은 물론 동로마와 서로마에 이르기까지 침략 전쟁을 벌이며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훈족의 지도자 아탈라는 바로 아틸라.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그 용어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헝가리 남성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틸라는 훈족의 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가를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유럽의 이름에 오르고 이탈리아라는 이름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틸라의 전성기 문화와 역사 살펴보면 1500년 이전의 역사지만 우리 아틸라가 얼마나 대단한 정복 군주였던지 또 유럽인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지를 독일의 대서사시인 니벨룽행의 노래도 나옵니다. 또 베르는의 오페라 아틸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틸라 군족의 왕 이걸로 이 오페라에도 등장합니다. 전 유럽인들이 가톨릭을 믿고 있을 때 이 이교도이며 특별한 외모를 가졌던 훈족이 전 유럽을 휩쓰는 전쟁에서 벌어지는 참상들이 그들의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아틸라는 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도의 군중도 아니었습니다. 군족이 물러간 판노니아는 다시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도나우 강의 동쪽 지역에 있던 로마 제국은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으며 여러 게르만계 부족과 또 아시아 종족들이 거주했습니다. 200년 이상 이게 아바르족의 영토였다가 800년경 샤르마누 대제에게 정복이 됐죠. 5세기에 유목 생활을 하고 또 피누고로를 사용했던 마사르족이 이전의 정착지인 유라시아의 스텝을 떠나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훈족이었고 흉노족이고 그대로 로마 제국에 이제 들어가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랬던 헝가리가 1949년도에는 공산국가가 됩니다. 이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왕각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살폈던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의 왕가거든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 이것이 오늘날 이제 프리맨슨의 하나의 고장이 됩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조상이 단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 있잖아요. 그 단지파가 사탄의 역할을 지금 또 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역할. 우리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니까 단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고 17절에 보니까 이 말 위에 탄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굽을 꽉 무는 자기 때문에 그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니 창세기 49장 18절 19절에 보니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고 야곱은 임종 침상 기도할 때에 단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죠. 사라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날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에서 만든 종교가 뭐죠? 바알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 바알 종교가 하나님과 아주 적대를 했던 인본주의예요. 그 바알 종교로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단지파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저기 크레타 섬으로 이동해 가서 만든 종교가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주신으로 하고 다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하고 거기에 처녀신인 에우로파가 오늘날 유럽이라는 말입니다. 유럽의 그 본래 발음이 에우로파인데 여신을 태워서 연애짓을 했어요. 제우스는 자기 부인 헤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헤라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황소로 자기가 변화해가지고 에우로파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 헬레니즘을 바로 이제 이태리로 그리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 그리스 이 반도로 올라가가지고 이 헬레니즘이 전체를 퍼졌습니다.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왕에 의해서. 그래서 마게도니아 왕의 자기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 알렉산더에게 어릴 때부터 과외 수업의 교사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용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에게 18년 동안 헬레니즘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가 왕이 됐을 때 마게도니아 선왕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헬레니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이름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9군데 있어요. 5대 근동 지방에.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이집트의 맨 끝자락인 저기 지중해 만나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이집트에서 이민생활을 했던 고센 지방의 수도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는 국제 항구가 있어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하는 최대 항구가 알렉산드리아 항구였죠. 거기도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저기 팔레스타인 여기 북쪽에도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이 알렉산드리아 이름이 모두 9군데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알렉산더가 가는 것마다 헬레니즘을 뿌려서 그렇게 세웠던 것.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예루살렘 갔을 때에 예루살렘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주민들이 알렉산더를 만들 때 우리의 형제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 단지파 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뿌리가 단지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오늘날 초대 그것이 프리메이슨, 그 단지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단지파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것이 예수에도 만들었죠. 캐톨릭에. 또 그들이 만든 게 일루미나티를 만들었죠. 그래서 온 지성인들, 온 이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만든 것이 진화론을 만들어냅니다. 헤겔의 유물적 변증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막스 또 이렇게 공산주의 선언을 하게 합니다. 1848년에 스탈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영향 계몽주의 또 이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제2 방법을 쓰기 위해서 대체로 만든 게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만든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또 시들시들 하지만 지금 또 어마한 영역이 공산주의입니다. 현재도. 러시아가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그 영향하에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시뻘겋게 지금도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단지파들이 만들었던 옛날의 바하 종교, 그리고 헬레니즘, 오늘날은 공산주의, 그리고 좌익 사상, 이것이 지금 쫙 이렇게 퍼뜨려난 겁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또 온 것이 식민제국주의. 식민제국주의는 영국이 기점이고, 그리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여기에서, 그리고 또 이제는 미국까지 식민주의가 와가지고 미국 자체도 많은 미국적인 현대판 식민주의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 또 일본에까지 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주의했고, 이런 식민주의 그 파와 전체 또 공산주의 파, 이 두 개가 거대한 지금 세계 세력으로 남습니다. 이 다 배후에 단지파, 유대인들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절대 보지 마세요.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이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실제로 심판하고 죽였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치 때 말이죠. 밑돈을 다 대준 사람이 누굽니까?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크금을 도와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600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할 때에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 마이스크로부터 받은 빌 게이츠 단지파 유대인입니다. 또 빌 클린턴 단지파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은 록펠러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단지파 유대인들이 미국에 지금 영국과 함께 금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금을 다 거기서 공시하고 다이아몬드를 매일 공시하고, 그리고 영국의 주식회사의 브랜치가 미국에 있는 그 스트리트에 있는 그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주가 조직도 전부 다 이 단지파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세계 석유 카르텔 다 자기들이 쥐고 있잖아요. 석유값도 거기서 매기는 겁니다. 웃기는 것이 우리가 아랍 계통에 있는 많은 그 석유상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가보면요, 아랍인이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로 믿고 있는 단지파 유대인들이 이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이슬람의 저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 계통에 이 사람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돼가지고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이 이 전 세계를 5억 인구로 줄이려고 지금 75억, 80억 하잖아요. 이거를 죽이려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제2 코로나 곧 옵니다. 그리고 가뭄, 홍수, 이런 세계 이상 기온도 이게 인재가 많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기후변화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계 기후청, 세계 보건기구 다 이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허리케인 같은 거 오잖아요. 발생하는 거는 못 만들어낸대요. 근데 이게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컴퓨터라든지 그걸로 조정이 가능하대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홍수, 그렇게 많은 지금 뭐 빙산이 쏟아지고 이런 것이 뒤에 보면 인재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UFO 같은 거 엉뚱한 거 만들어내가지고 세 사람이 현혹시킵니다. UFO 다 가짜거든요. 근데 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1차 대전부터 이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에 대한 연구도 제가 수년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도 제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파의 이게 헝가리 이런 것도 공산주의로 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섰습니다만은 핀란드에도 훈족이 이주하여 정착했다는 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고, 튀르기예 돌굴족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터키 튀르기예 이분들은 돌굴족이에요. 그 동양에서 다 왔습니다. 우리 동이족 계통입니다. 이 관계들도 문화적으로 보면 대단히 같습니다. 돌굴족, 오늘날 튀르키예, 오스만 터키 이런 돌굴족과 고구려의 관계를 기록한 돌굴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 자료 때문에 오늘날 튀르키인은 한국 사람으로 보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돌굴족은 백일 계통이 있고 황인종 계통에도 있는데, 이들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정착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종족들과
또 혼인을 통하여 많은 종족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황인족, 외모는 비록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 나름의 혼혈적인 퀴르드인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또 두르즈족도 있어요. 츄리게 가보면 이들은 우랄 알타이어 계통으로 우리와 같은 우선을 갖고 있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언어도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츄리게 가보면은 노아 홍수가 있는 아라라산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노아 가족들이 어느 정도 살다가 그들이 정착한 것이 오늘날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 가보면은 지금 또 포도주로 유명해요. 포도가 유명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심었던 그 포도. 그게 지금도 그 조지아에서 유명하죠. 그 옆에 바로 있는 나라가 아르메니아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 것이 우리 한국말이거든요. 아르 할 때 알, 이거를 하나님을 얘기해요. 메니아, 아르메니아 할 때 메라는 게 산이란 말입니다. 알뮤라는 게 하나님의 산. 이게 바로 아라라산을 얘기합니다. 아라라도 보면은 알아라시예요. 아르목은 하나님이에요. 아랏은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랏 하면은 하나님의 봉우리, 그것도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이고, 그게 알메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에 보면은 예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게 인류의 고향이라고. 그래서 아르메니아 족속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백인, 황인, 홍인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백인으로 분류된 사람의 고향이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이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해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은 4개 코트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 코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곳에 6개 기념고개가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안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아르메니아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왕성했느냐? 그다 인류의 고향, 노아 할아버지의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첫 번 형성했던 것이 아르메니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 거기도 가보면은 우리 그 한국말과 비슷한 그런 언어도 많습니다. 아마 알매 자체가 한국말이니까 알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문화가 가서 노아 할아버지가 욕단과 함께 우리나라 해가 뜨는 제일 동쪽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었던 그곳으로 찾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조선이 됐고 그것이 이제 옛날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에 자기가 조선이니까 그전 조선을 그냥 고조선이라 한 것뿐이지 원래는 조선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문이 노아 할아버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조자에 보면은 십자가 밑에 이제 날일자 적고 또 십자가 넣고 그 옆에 달을 자를 씁니다. 이게 밝은 조예요. 이게 뭔가니 하늘과 이 하늘의 이거 큰 발광체와 작은 발광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밝음으로 이 천지창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밝을 조자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것이 태양이 처음에 뜨는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이것서 이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선자라는 것은 보면은 물고기 어자에 이 양을 씁니다. 그래서 양이나 물고기나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유목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양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를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뭔가니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 할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153마리의 물고기 또 예수님께서 오봉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 그리고 그 옆에 양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 이런 개념으로 요거 합친 요것이 고울선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 누가 만든 거라고요? 노아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적어도 300개 한문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 창세기 재발견하는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콩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가 이거를 보조해서 공동 저자입니다. 그래서 Rediscovery of Genesis 이 책이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고 창세기의 재발견 거기에 보면 나와요. 어제도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이렇게 좀 소개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한자풀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연구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고대 근동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 한국의 상구사와 고대 근동의 역사가 여러 가지 언어나 문화나 이게 같아요. 종교나. 그래서 제가 그저께 우리 그 곽종순 목사님 그 축복교회에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세미나에서 이용목 목사님하고 저하고 김달인 목사님 세 사람이 이걸 발표했는데 저보고는 한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1시간 동안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지금 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우리가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와 또 우리의 한사상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첫째부터 유신 하나님을 믿는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아 광주에서 나온 본래 때묻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상.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성경 번역하실 때 그때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천주라고 그 중국에서는 그걸 했지만 아니다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그대로 하자고 우리 있던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성경 번역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오랫동안 노아 이후로 맺어졌던 하나님 사상이 그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국가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참 이런 오랜 뿌리 이것들이 다 이게 돌글종이며 흉노전이고 고구려의 관계 그리고 옛날 우리 고조선 시대 이때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헝가리 왕국 가운데서 독일 민족 공동체도 존재하는 것을 참고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인계와 항인계가 혼합되어 있는 헝가리 요즘으로 가면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이 백인계 쪽으로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에는 역시 우리 동양의 피가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보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아르메니아 그거를 코카시어라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DNA 분석에 의하여 헝가리족은 코카소이드로 분류된다 할 때 이게 코카시어 우리 백인의 조상을 코카시네라 그러고 미국 시민권 신청할 때도 보면 당신은 어느 인정에 속해날 때 첫 번째 항목이 코카시언으로 나와요. 백인계 하면 그거를 우리가 찍잖아요. 코카시언이 바로 오늘날 아르메니언 그게 학명입니다. 학명.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되지만 아주 작게도 분출되는 것이 몽골로이드도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DNA 분석 가운데도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헝가리는 종교 분포도가 이제 그 캐토릭이 한 55% 제일 많고요. 기독교 개혁이 20%가 됩니다. 그래도 칼빈주의 15%, 루트교 5%, 동방 정교회도 0.1%, 기타 기독교 0.2%, 유대교 0.1%, 그리고 기타 종교. 이래서 종교인이 약 75% 가운데서 그래도 기독교인이 20%나 됩니다. 전 인구의 90%가 1600년대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 헝가리가 이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거기 중심적인 성당이 아까 우리 처음 제가 화면 돌릴 때 첫 번 장면 나왔던 그 성당인데 그리고 17세기, 18세기 때는 반개혁 운동식 캐톨릭에서 주동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캐톨릭으로 다시 전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나서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전향을 하고 기독교인은 그래도 20%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00만에 불과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우리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최종관 선교사님, 김희진 선교사님, 김흥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부의 요새라고 하는 겔레르트 언덕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나우 강에서 어로 생활했던 어부들이 이곳에 피신해서 외적에 맞선 곳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여행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1859년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무어부엉 형식으로 지어진,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에서 가장 큰 회당도 있습니다. 시나고그. 그리고 1913년에는 현대 르네상스 양식으로 완공됐고, 헝가리에서 가장 큰 건물인 부다페스트 신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헝가리의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가 있죠. 이분은 여기 태생으로 작곡가로 소나타로 유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피아노 천재였습니다. 그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우리 헝가리 광시곡, 그러면 많은 음악인들이 잘 알고 있는 리스트가 바로 이 나라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헝가리 이만큼 마치는데 마지막에 우리 기도 제목으로 헝가리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6개가 있거든요. 부다페스트에 4개가 있습니다. 전근일 목사님 교회, 문창성 목사님 교회, 정채화 목사님 교회, 신성학 목사님 교회, 그리고 또 세계도 한인교회가 문창성 목사님 교회가 있고, 패치 한인교회는 지금 누가 목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개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헝가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몇 분 더 소개를 드리면 박완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또 꼬마룸 엘린 열방교회 이름으로 신능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문화센터에 김성구 정은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박계자 선교사님과 소수경 선교사님이 요 문화센터 사역을 하신 것인데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이분들이 앞에 있는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일에 여기에 한이삭 선교사님, 변찬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헝가리에는 20여 선교사 가정이 활동하고 계시고 이 중에서 39분이 성인이시고 30여 명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헝가리 현지 교회입니다. 여기에 사역하고 계시고 집시 선교를 하고 계시면서 또 일부 가톨릭 교회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헝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